요즘 사람들이 소비가 너무 편해졌잖아요. 간편 결제도 생기고 카드도 엄청 발전하고 예전 방식대로 신용카드 없애세요. 현금만 써요. 사실 이러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왜냐면 우리도 이미 편리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 시대로 못 돌아가거든요. 대신 방법이 하나 있다면 오늘부터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이초아 저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초아라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공간 정리 그리고 돈 재테크 관련해서 교육하는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오늘부터 1억만 모아봅시다 라는 책도 쓴 작가입니다. 이게 되게 설레는 제목이면서도 약간 부담이 느껴지는 제목이기도 해요. 근데 왜 10억도 아니고 5천도 아니고 왜 1억이셨나요? 사실 1억이라는 이 숫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요. 제가 1억을 기준으로 잡은 이유는 뭔가 나도 해볼만 하겠다. 내가 좀 용기를 내면 도전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 숫자가 1억이었어요. 목표가 커서 10억 모으기, 100억 모으기 하면 좋긴 하겠지만 사실 그렇게 큰 숫자는 좀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작은 돈은 이거를 모으는 즉시 소비로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내가 월급에서 월 30만 원씩 저축을 하겠다 해서 1년을 모으면 360만 원이잖아요. 맞아. 그러면 그 돈이 모였을 때 어딘가에 쓰게 되지 않으신가요? 맞아요. 나 이번에 만기 끝났다. 아싸 이걸로 사야지. 저도 계속 그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도전 그 목표를 낮게 잡으면 돈을 결국 못 모으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1억을 목표로 잡게 되었습니다. 현대인에게 되게 좋은 약간 수치적 목표인 것 같긴 해요. 책에서 약간 1억의 의미를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억은 어떠한 좀 의미가 좀 있으세요? 네, 저한테 1억은 막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욕망의 숫자라기보다는 나도 좀 불안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 사실 이런 기준이었어요. 제가 아이를 3명 키우고 있는데요. 사실 남편이랑 저랑 이렇게 일하면서 아이들은 점점 크고 교육비나 먹는 것도 점점 늘어나는데 우리 수입만으로 이게 계속 가능할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 수입으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도가 되게 높았어서 내가 1억을 모은다면 1억을 모으는 동안에 나의 절약도 어느 정도 습관화가 될 테고 돈을 모으는 방법이나 투자에 대한 것도 공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가 있으면 우리 가족도 뭔가 돈 때문에 뭔가를 포기하는 일을 없겠다. 이런 바람으로 의미를 담아서 모으게 됐어요. 이런 각자의 의미를 찾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의미를 좀 각자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를 사람들한테도 내 삶에 맞는 1억의 의미가 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저한테는 그게 불안하지 않는 삶이었고 누군가한테는 그걸 물었을 때 내 집 마련을 위한 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 유학을 가고 싶은데 1억 정도 있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사업 자금에 대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들이 그거를 문장으로 적다 보면은 내가 이 정도가 있으면 나한테 그게 의미가 되는구나 하는 그 문장이 딱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약간 유튜브 해야지 이런 것처럼 언젠가 돈 모아야지 이런 것도 약간 말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꿈꾸는 사람과 실제로 모은 사람들 결정적 차이. 네, 뭔가요? 결정적 차이. 제가 볼 때는 목표는 사실 누구나 세우잖아요. 근데 이 결정적 차이는 실행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목표를 못 이루는 사람들은 계획을 물어보면 계획은 없어요. 진짜로 일어나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 언제부터 시작할 거고 얼만큼이 나의 목표고 어떤 방법으로 할 거야까지 명확하더라고요. 제가 이 책에서 강조한 것도 그건데요. 돈은 남으면 모으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아야 모아진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도 돈을 의도적으로 모으는 한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에서 좀 의미가 깊었던 말이 돈 모으기가 의지가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사실 돈을 잘 모으는 사람들은 너무 유명한 말이죠. 선저축, 후지축.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또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일단 내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일단 쓰고 남으면 모으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도 저축을 먼저 할 건지 후회할 건지 이런 방향만 잘 잡아도 같은 월급 안에서도 결과가 정말 달라진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네, 부자가 되는 돈 관리에서 또 5단계 로드맵을 제시해 줬어요. 5단계 한번 설명 좀 한번 잠깐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재무 목표를 세우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돈 정리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돈 절약하기, 모으기, 불리기.
불리기 이 순서로 가는데요. 제가 제시하는 이 5단계에서 특이점이 있다면 돈 정리하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원래 정리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넣었는데요. 사람들이 돈을 모아야지 하면은 재무 목표도 사실 세우지 않고요. 일단 절약을 하면 돼요? 모으면 돼요? 아니면 투자를 하면 돼요? 이거부터 나아가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목표를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거. 이 정리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은 뭐가 있는지, 내 지금 계좌는 몇 개가 있고 돈은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리된 다음에야 나는 지금 절약할 때구나. 아니면 나는 절약은 어느 정도 되어 있네? 나는 이제는 모을 때야. 아니면 나는 어느 정도 모았으니까 이제 불릴 때야.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정리하기 코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또 듣다 보니 공부랑 똑같은 것 같아요. 목표도 되게 명확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이 점수를 받는지도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럼 이 5개 단계 중에서 좀 대부분이 가장 조금 어려워하거나 넘어지는 관문이 좀 있을까요? 네. 저는 가장 1단계 재무 목표 세우기, 그 중에서도 달성 계획 세우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도 계획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네. 실제로 수강생들하고 같이 재무 목표 세우기 실습을 해보면 너무 극명하게 나뉘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버킷리스트만 적어놔요. 나는 몇 년도에 어디 여행을 갈 거고, 차는 이때 바꿀 거고, 집은 언제 마련할 거고, 진짜 이거를 이뤄내겠다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목표가 화려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수준에서 나는 빚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을 선택했어요. 차는 제가 지금 새 차를 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고차를 계획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달성 가능하겠다라고 이렇게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재무 목표를 적을 때 사람들이 많이 어떻게 적는지 모르겠어요. 다 하고 싶은데 저는 지금 형편이 안 돼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멋있는 목표를 적는 게 아니라 정말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목표를 적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1억을 모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억을 모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 하나는 1억의 의미를 정하는 거예요. 그냥 숫자로 내가 얼마를 모으겠다라고 적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 적는 거죠. 예를 들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돈 때문에 우리 가족이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한 문장이 딱 그려지면 이게 내 머릿속에 탁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돈을 모으는 게 달라져요. 절약도 저축도 나 이 목표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게 분명해지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어줘요. 좋습니다. 자산, 부채, 구조 등 한번 구체적인 거 한번 얘기해보고 싶긴 한데요. 워렌 버핏도 돈을 버는 것보다 약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순자산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가진 돈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가진 돈도 없는데 돈을 지키라뇨. 이게 어떤 말인가요?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더 불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괜히 엉뚱한 거 공부도 없이 주식을 한다던가 집을 산다던가 이러면서 가지고 있는 것조차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공부 없이 섣불리 할 게 아니다. 일단 너가 가지고 있는 돈부터 단단하게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저는 이런 뜻으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좀 하셨어요? 저는 일단은 새는 돈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돈을 아끼자, 내 돈을 지키자라고 하면은 보이는 것만 줄이려고 해요. 진짜 안 보이는 새는 돈이 아니라 오늘 외식 한번 하고 싶은데 참아야지. 나 커피 한 잔 사 먹고 싶은데 참아야지. 지하철 한 정거장 갈 거 걸어갈게요. 이러면서 보이는 돈을 줄이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은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우리도 힘들잖아요. 계속 먹고 싶은 거 참고 사고 싶은 거 참으면서 하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새는 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복 가입된 보험료, 불필요한 특약 들어있는 거, 아니면은 핸드폰 요금 안에서도 소액 결제를 너무 많이 한다. 그럼 보이지 않는 지출을 먼저 줄이는 게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이어트랑 똑같네요. 안 먹는 것 같은데 왜 살찌지? 맞아요. 자본주의 사회에 너무너무 빠져나간 돈들이 많으니까 한번 그거를 진짜 디테일하게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긴 하겠네요. 그 책에서 수입 지출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주셨더라고요. 내 수입 지출 구조를 안다고 착각하는 거다. 저는 사람들이 진짜로 수입 지출
지출 구조를 본인이 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제가 월급이 그럼 언제 어디로 들어와서 지출들이 언제 어떤 카드로 며칠에 나간지 알고 계세요? 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대답을 좀 주저하세요. 그러니까 월급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세요. 며칠에 들어와서 어느 통장으로 받고 있어요. 이게 되게 명확한데 지출은 사실 수입보다는 항목이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그리고 카드도 다 분산해서 결제를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돈을 내면서도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하거나 실습을 할 때는 이거를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꼭 종이에 써보게 시켜요. 며칠에 보험료가 어디로 나가고요. 며칠에 공과금이 어디로 나가요. 이걸 막상 써보면 사람들이 뭘 느끼냐면 제가 결제 카드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결제일이 이렇게 중구난방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것만 정리해도 수입 지출 구조가 정말 한눈에 보이게끔 많이 변화가 생겨요. 또 빚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요즘 현대사에 피할 수 없어요. 네. 빚을 외면하는 순간 돈은 절대 모이지 않는다라고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빚은 사실은 이제 절대 미루고 싶긴 하거든요. 네.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에 빚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분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뭐냐면 오히려 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처럼 대출이란 말이 붙으면 되게 두려워하세요. 내가 너무 대출이 많은 거 아니야? 두려워하시는데 요즘 사실 사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빚도 되게 많거든요. 저는 대표적인 게 휴대폰 할부와 신용카드 할부라고 생각해요. 휴대폰 할부도 아시겠지만 매달 우리가 할부 수수료를 내고 대출을 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금리가 되게 높아요. 5.6에서 6.2%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웬만한 신용대출 금리랑 똑같고요. 신용카드 할부 같은 것도 이게 빚이라고 인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빚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용카드로 200만 원씩 쓴다. 그러면 이게 월급에서 이제 200만 원이 늘 빠져나가니까 이게 너무 이제 익숙한 거예요. 생활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부가 하나 끝나서 150이 됐으면 와, 나 드디어 할부 하나 갚았다. 이제 50만 원 정도 나한테 여유가 생겼으니까 이 돈으로 저축을 할까? 투자를 할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50만 원 할부를 또 긁어서 채워 넣는 거예요. 늘 200만 원이 중독이다, 되게끔. 중독.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와. 이런 빚을 줄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구조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주셨어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좀 얘기해 주셨는데 메인 계좌를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메인 계좌의 개념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이렇게 좀 했을 때 좀 전과 후가 좀 어떻게 바뀌는지도 좀 궁금해요. 저는 메인 계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집에 수입이 모이는 계좌가 메인 계좌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혼자 벌어서 혼자 쓰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월급 계좌가 메인 계좌가 되고 나 혼자 쓰니까. 근데 저처럼 결혼을 하기 시작하고 맞벌이가 되는 순간 이것들이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 전과 후의 대표적인 사례가 제 얘긴데요. 제가 이제 일을 안 하다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받았던 돈은 정말 용돈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 월급은 월급대로 두고 저는 아싸 내 용돈 조금 더 생겼다. 라고 하면서 제 용돈 계좌로 받아서 막 썼던 거죠.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수입이 늘어나잖아요. 그때도 저는 내 용돈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이랑 저랑 같이 앉아서 우리 집 메인 계좌를 뭘로 할까 얘기를 했고 남편이 월급이 고정적으로 들어오고 저보다는 어쨌든 수입이 많으니까 남편 계좌를 메인 계좌로 하자라고 정했고 저희 집은 모든 수입이 들어오면 이 계좌에 모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저희 집의 총 수입이 보이니까 그럼 여기서 몇 %는 저축을 해야겠다. 여기서 몇 %는 노후 준비를 해야겠다. 여기서 몇 %는 생활비로 써야겠다가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이 메인 계좌가 없이 맞벌이 부부들이 각자 돈을 관리하면은 서로 얼마를 버는지 서로 저축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지출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게 한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돈 관리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좋습니다. 그 지출을 줄이는 거에서 고정 지출은 어차피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거의 못 건드리는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고정 지출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정 지출도 조정 가능한 고정 지출이 있고 조정 불가능한 고정 지출이 있다라고 나눴는데요. 조정 불가능한 건 뭐냐면 대출 상환금 아니면 월세, 공과금처럼 내가 당장 다음 달에 일을 그만둬서 수입이 없더라도 정말 숨만 쉬어도 나가야 되는 돈. 반대로 조정 가능 지출은 지금은 고정 지출이지만
내가 생활이 어려워지면 얼마든지 난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학원을 다니지만 내가 정말 생활이 어려워지면 나 학원 끊을 수 있다. 내가 지금은 OTT를 5개 구독하지만 정말 어려워지면 나는 OTT를 다 끊을 수 있다. 이런 거는 조정 가능한 고정 지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지출 중에 약간 정말 어려운 게 내가 쓰지 않은 것 같은데 빠져나가는 돈들, 나도 네. 모르게 새나가는 소비들, 네네, 맞아요. 이런 걸 좀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요즘 사람들이 소비가 너무 편해졌잖아요. 간편 결제도 생기고 카드도 엄청 발전하고 예전 방식대로 신용카드 없애세요. 현금만 써요. 사실 이러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미 편리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 시대로 못 돌아가거든요. 대신 방법이 하나 있다면 결제 카드를 여러 개로 분산시키지 말고 하나로 통일하자. 그것만 해도 정말 돈이 눈에 보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결제 카드를 너무 분산해 놓으면은 내가 조금만 쓰는 줄 알아요. 이 카드 내역이 다 조금씩 모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로 통일하면 내가 이번 달에 쓴 총액이 눈에 보이고 또 한도가 있다면 그 한도가 넘는 순간 통제도 할 수 있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카드를 쓰지 말자가 아니라 쓰되 하나로 통일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뭔가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네요. 가장 큰 전제이자 원리인 것 같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가장 어려운 파트, 수입 늘리는 법. 사실은 근로소득자 입장에서 보면 월급이 정해져 있으니까 수입이 늘리는 거는 되게 어려워 보이고 막 부수입도 여러 가지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경우 되게 많이 보긴 했거든요. 맞아요. 수입 늘리는 건 완전적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딱 그 케이스거든요. 예전에 저는 돈을 번다는 게 그러니까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고용이 되거나 아니면 알바를 해야지만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경단녀인 내가 다시 일을 하려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소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부터 완전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처럼 뭐 사업소득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사업도 못할 거라면 그 시간에 공부를 해가지고 이자 배당금을 늘리는 금융소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처럼 크리에이터가 잘 된 시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크리에이터가 돼서 협찬을 받거나 원고료를 받거나 유튜브를 하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너무 근로소득 하나만 생각했던 거죠. 내가 1번이 아니면 2번으로 돈 벌면 되지 그게 아니면 3번, 4번도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고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도 만약에 아직 내가 시도해보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정말 작게라도 도전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사실은 이제 약간 의지, 목표 이렇게 있어도 결국은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과정은 결국은 습관이라고 생각하긴 네네. 하거든요. 이 돈을 모으는 습관 이런 거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한테 정말 도움이 되었던 습관 하나를 말하자면 저는 미니멀 라이프, 정리하는 습관 이라고 주저없이 말을 하고 싶어요. 저는 10년째 지금 미니멀 라이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돈 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더라고요. 나한테 정말 이 물건이 꼭 필요한가? 지금 사야만 되는가? 집에 사서 놔둘 땐 있나? 내가 그렇게 정리하느라 고생했는데 이것도 샀다가 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은 과소비, 충동구매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게 됐어요. 그렇군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요즘 미니멀 라이프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굉장히 멋있는 라이프 스타일.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미니멀 라이프도 이렇게 말해요. 돈을 안 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돈을 더 잘 쓰기 위해서 하는 거다. 사실은 이제 아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돈 지키기, 돈 불리기도 또 이제 같은 차원이 있는데 경제 공부, 투자 이런 거에서 되게 중요한 게 타이밍을 잘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맞아요. 그래서 탄탄하게 공부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같이 정보가 많은 시대일수록 경제 공부 어떻게 하면 좋나요? 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가 많은 시대일수록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기본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오르면 내 대출은 어떻게 되지? 여기에 따라서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어떻게 변화가 있지? 왜 돈을 가지고만 있으면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걸까?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를 하면은 여기에 대한 답들이 딱딱딱
딱딱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이게 하나의 생명체 같아서 자연의 흐름처럼 이 자연을 잘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자연의 흐름의 가장 큰 중심이 된 두 축이 이제 금리와 환율. 금리와 환율을 이 부분만 좀 이해하면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있다면 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저는 간단하게 이거를 설명하면 금리는 속도 신호고 환율은 방향 신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금리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내 돈을 지금 더 써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나는 지금 돈을 조금은 아끼고 천천히 소비해야 되는 상황인지 알 수가 있고요. 환율도 환율이 높아졌다 낮아졌다에 따라서 우리나라 돈이 밖으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지 알 수 있거든요. 요것만 알아도 웬만한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늘 이게 맞는 건 아니에요. 워낙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내 기본 답을 알고 있으면은 이런 변화에 대해서도 내 돈을 어디다 둬야 될지 아니면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는 눈이 길러지는 거죠. 좋습니다. 또 이제 요즘 경제적 자유 이야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경제적 자유보다 경제적 자립이 되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엄청 본질을 짚어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경제적 자립 어떤 뜻일까요? 저도 경제적 자유를 이미 이뤘다는 분들을 보면 많이 부럽더라고요. 근데 아직 저한테 경제적 자유는 너무 먼 얘기여서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경제적 자유 전에 경제적 자립을 먼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경제적 자립은 일을 안 하는 상태가 아니라 일을 하든 안 하든 돈 때문에 선택을 강요받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책에서도 무조건 아껴 쓰세요. 뭐 노력하세요. 우리 투자해서 이만큼 벌어요. 이게 아니라 그런 걸 하기 전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립 먼저 합시다. 우리 먼저 탄탄하게 내 돈 관리하고 내 돈 지킵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또 한참 얘기했지만 또 약간 한편으로는 좀 염세적인 허무함이 있어요. 나 오늘 빠듯한데 쓸 돈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할 또 현실적인 또 젊은 세대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들을 위해서 오늘 최소한 이것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1억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 영상 딱 보셨잖아요. 영상 끝나고 나서 나의 마음을 약간 복잡하게 하는 그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카드값이 많이 나왔나? 나도 결제되는 거 되게 많았는데 라던가 아니면 내 계좌 그런 거를 바로 열어서 그 내역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돈이 안 모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마주하지 않아서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마주하는 것, 이런 걸 마주하는 게 돈 관리의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1억부터 모으겠다는 첫걸음이 저와 또 이 책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1억 모으기 우리 같이 해봐요. 이걸 또 듣고 딱 이런 모은 사람들이 이 꿈의 종잣돈 또는 지키고 싶은 가치 종잣돈이 돼서 이걸 해냈어요 라고 누군가 또 얘기하시면 너무 감동할 것 같아요. 네. 오늘 귀한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